고의는 쉽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나쁘지 않다 원점수를 보고 나쁘지 않네 이렇게 보고 등급 보고 나쁘구나 이러면서 아실 텐데 연습을 그래도 아직 3월이니까 하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내가 실전에서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감을 잡으면 성공한 거예요. 알겠죠? 내가 아예 문학도 쳐다도 못 봤어요. 막 이런 거는 안 좋은 거고 실패한 거고 이거를 비문학을 먼저 보는지 순서가 문학을 먼저 봤는지 요거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1번부터 15번 중에 실수를 안 했는지 화법과장문에서 실수를 많이 한 친구들은 문법을 공부를 더 열심히 여름방학 때 해야겠구나 다짐을 하셔야 돼요. 독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모닝에서 글자가 잘 안 읽히는 친구들이 화법과장문을 잘 틀려요. 알겠지? 막 2번 틀린 친구들이 많더라고. 고2 때 뭐 이거 맞나? 막 그거를 뭐지? 이러면서 봤는데 막 애들이 다 저 2번 틀렸어요. 뭐 1번 틀렸어요. 뭐 이러는데 문제가 있는 중세국어는 많이 맞았니 얘들아? 뭘 없었어. 14번 아니야 11번 12번 문법 맞아 문법. 근데 그거 맞았죠. 2번이랑 그거는 많이 맞았니? 그거 봤을 때 조금 많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 알겠지? 내 현 주소 그걸 보고 나는 내신 더 열심히 해야지 느꼈다면 성공한 거야. 내신 할 때까지는 해야겠구나. 버틸 때까지는 버티구나. 그걸 느껴야 돼 얘들아. 그래서 3월달에 보는 이유는 사실 내신에 조금 더 충실을 하자. 그거예요 얘들아. 95점인 것 같아요. 95점? 전 아니에요. 어머나 2번을 틀렸는데 95점이면 좀 놀라할 만하지. 94점이에요. 자, 그래서 문학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거의 다 1단원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국어 대가리 같은 경우는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관례가 좀 중요한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보고서 잠깐만 할게요. 산수유난문 농사는 우리 현대시였어요. 기억해요? 네. 그 다음에 서경별곡 관례가 뭐였죠? 기억나요? 서경별곡. 서경별곡이 뭐였지? 위증질과 태평성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다 침묵이야. 리셋됐니 얘들아? 갈래 중요한데 후렴구가 나오고 삼음보가 있고 그거 뭐였죠? 3번은 기억이 안 나요. 고려시대 때 쓴 고려가요예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전쟁을 배경으로 6.25 전쟁,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형제의 이야기 그걸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저번 시간에 나상 작품이었는데 나상은 갈래가 현대 뭐요? 소설이요. 맞습니다. 자, 요거 두 개는 온율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얘들아 운문 갈래야. 둘 다 시고 시가의 종류니까 알겠니? 소설은 산문이거든요. 줄글로 되어 있어서 온율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오늘 배울 건 국어 대가리가 희곡이에요. 희곡. 얘는 크게는 극갈래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래의 차이가 문학에서 내거 별거 없거든. 형식 내용인데 형식 중에서 크게 보면 갈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유기적 구조라고 하는 게 서로 연결이 됐다는 거야? 독립이 됐다는 거야? 연결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학의 유기적인 구조는 계속 뭐예요? 형식과 내용이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연결된다 이거야. 알겠죠? 요거예요. 국어 대가리 좀 볼게요. 이강백 씨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극작가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인 거고요. 이 사람의 특징 좀 짚고 넘어갈게요. 다시. 이 사람은 돌려 말하기를 겁나 좋아해요. 우의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비유하는 거 겁나 중요해요. 좋아요. 그래서 비유적인 부분. 그래서 그거 써주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마저 쓰고 설명드릴게요. 비사실적인 극을 많이 쓴다라는 거 써주시고요. 봐봐, 얘 대표적인 작품이 같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저 자세히 볼 거예요. 파수꾼하고 결혼이라는 작품이
매번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모의고사에서 한 번씩은 등장하는데요. 저작권 겁나 많이 벌었을 것 같아. 부러워. 그래서 엄청 유명하거든. 근데 파수꾼이 뭐냐면 얘는 간단한 스토리 설명하면 마을 안에요.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마을 바깥에 울타리 바깥에는 늑대, 그러니까 이리떼가 산다고 촌장이 거짓말을 한 거야. 독재자가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수꾼 지키는 애들이 가나 다로 나와가지고 이리떼가 나타났다 하면 불을 막 쳐요. 그럼 사람들은 바깥에 이리떼가 있구나 막 믿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현실에서. 그래서 비사실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나요? 그리고 돌려가는 거예요. 누굴 돌려가겠어? 독재자를 돌려가고 비유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 주인공 이름도 없어요. 그냥 남여로 나와. 남자가 막 빌려, 막 넥타이랑 막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막 빌려, 막 이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근데 막 소개팅 하는데 그걸 막 가져가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비사실적이고 비유적이고 우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체, 서술 방식의 특징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특징이니까 요 용어를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필요하고요. 그리고 극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복습하는 겸에 다시 점검 좀 합시다, 여러분. 극에서는 크게 지금 같은 연극 대본, 희곡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시나리오가 있다 그랬어? 그리고 인형극도 있어요. 그런 게 극인데 여러분, 극하고 비교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가 극에서 희곡하고요, 시나리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나상처럼 소설의 그 갈래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쵸? 기억나요? 얘들아 서술자 있어 없어? 서술자 없다라고 했어요. 서술자 없어요? 서술자는 소설밖에 없습니다. 그거 짚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제약이라고 했을 때 장애물, 내 해리포터 떠올리라고 했어. 해리포터를 소설로 마음껏 쓸 수 있죠. 퀴디치 경기, 빗자루, 지팡이 다 할 수 있어요. 시나리오, 영화, CG로 하면 되거든요. 대학로에서 너네가 해리포터를 공연한다고 생각해. 머리가 아파. 지팡이 어떻게 할 거고, 마법사봉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이야. 제약이 제일 큰 건 뭐라고요? 세 개 중에? 희곡. 알겠지? 이거 제가 왜 강조하냐면 계속 작품 자체도 갈래를 비교할 수 있지만 진짜 짜증나는 거, 나도 국어선생님 짜증나는 거는 멀쩡한 국어대가리 희곡이 있거든? 그거를 갑자기 멀쩡한데 그걸 소설로 막 바꿔가지고 보기로 나해.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종종. 그러면 갈래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얘는 서술자가 있고 없고, 제약이 가장 큰 건 희곡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갈래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희곡이 뭘로 이루어졌냐, 기본 구성 단위가 1막 1장이라고 해서 막과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구성 단위는, 이거는 지금 전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구분 단위고요. 구성은 맨 처음에 나오는 해설, 등장인물 누구 나오고요, 장소 어디고요, 언제 시간 배경이에요, 어떻게 배우들은 취하고 있어요, 연출자 어떻게 해요, 이런 게 해설이에요. 그 다음 인물 간의 그걸 뭐라고 하죠? 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거 뭐라고? 가로 안에 있는 거? 대사 앞에? 지시문, 줄여서 지문이라고 하죠. 지시문. 이게 3대 요소였어요. 기억나요? 오케이. 그래서 극은 뭐라고요? 극적인 요소 혹은 보여주기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극은 보여주기. 서술자가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만 합니다. 요게 갈래의 특징이었어요. 그쵸? 뭐 쓸 필요는 없고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작품으로 들어갈게요. 앞부분 줄거리 갈게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두 명이 착고직인 장하고요, 김이 있는데요. 얘가 성씨라고 했어요. 장씨, 김씨요.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온 상자를 내리고 상하차요,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쓸고 싣는 일을 하는데, 성격 나오죠?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장이 있고요. 김은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며 성실성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요. 성격이 비슷해요, 대조돼요, 여러분? 대조되죠. 그래서 성격이 대조되면서 인물이 그려집니다. 대조, 대비. 그래서 김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트럭 운전사 딸인 다링이랑 만남에 열중하거든요. 그래서 등장인물 자앙, 기임, 그 다음에 다링 나옵니다. 그리고 트럭 운전수까지 나와요. 창고를 나가고 싶어하는 기임은 다링의 부추김에 상자 하나를 바꾸어서 트럭에 실어요. 이를 뒤늦게 알아챈 자앙이 있는데 얘가 잘못 나간 상자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주인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편지를 씁니다. 저 잘못했어요. 상자 잘못 바꾸어서 실어버렸어요. 라는 중심 사건 나와요. 상자 하나를 바꾸어 트럭에 싣는다. 중심 사건 써주시고요. 상자 하나를 잘못 바꿔서 실었는데 이거를 인정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등장인물들끼리 갈등이 일어나요. 두 명의 창고직이 나온다고 했죠. 얘는 조금 꼼꼼하게 약간 MBTI J 같아. 그지? 그래서 좀 계획적인 아이 같아. 완전 꼼꼼하고 얘는 약간 P 같아. 아주 좀 꼼꼼한 거 말고 야 대충 해. 뭐 해봐.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기임이 다링을 만나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좀 간 거야. 트럭 운전수 그 다음에 다링 요렇게가 4명만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 장소가 나와요.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앙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공간적인 배경 써줄게요. 공간적인 배경. 공간적 배경. 언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갈등이라고. 갈등. 그래서 자앙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려고 해달라고 간청, 요청, 부탁하는 거죠. 간절히 요청하는 거야. 간청, 부탁하는 거야. 운전수는 목청 높여가면서 거절의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두 명이 갈등에 첫 번째 누구요? 자앙과 트럭 그냥 운전수라고 할게요. 운전수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져요. 가치관의 차이거든요. 여러분도 생각했을 때 만약에 말 안 하면 몰라. 근데 굳이 죄책감하고 자책감에 말하는 친구가 있고 야 그냥 넘어가 굳이 왜 말해? 이런 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얘는 거절하고 얘는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거는 뭐요? 잘못을 시인하는 일이요.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내는 일이요. 이걸 미친 짓이라고 평가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자앙은 편지를 운전수한테 이렇게 내밀면서 요청하죠. 제발 보내야 돼요. 라고 해서 갈등 계속 일어난다고 했어요. 얘는 입장 차이, 가치관의 차이예요. 써주시고. 안 돼. 운전수가 그래서 제발 보내야 돼요. 편지 좀 보내주세요. 제가 잘못 전달했다고 제발 편지 좀 보내주세요. 자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운전수가 뭐라고 하냐면 쭉 운전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이 너가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주인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가는 거라고.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얘는 무슨 일을 지가 직접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체적이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정리하면 뭐라고 써주시냐면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능동과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난 싫고만 왔다가 그렇게 가는 건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봤거든. 그때 만나는 분배반장 딸기코 표시 하고 또 창고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서 가서 만나는 접수반장 외눈깔 표시. 그 둘뿐이야. 딸기코랑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요. 얘네들은 실제로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면서 얘네는 별명으로 불린다?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노름꾼이라고 해.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건 정거장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가 없어. 체크까지만 하고 한꺼번에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이강백 여기 작가 있잖아요. 이 극작가는 이 작품을 왜 이렇게 비사실적으로 쓰냐면 판타지는 아니야. 근데 조금 사실을 반영하면서도 뭔가 트럭 운전수 이런 직업은 있으면서도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현실은 없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즉 정리하면 얘들아, 이강백은 왜 쓰냐면 현실을 깔려고 쓰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현대 사회를 비판한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정확한 정답은 서술형에서 쓰려면 무슨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는지를 적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게 현실 비판하는 건데 무슨 현실을 비판하는지를 써줘야 돼요. 알겠죠? 첫 번째, 일단 수동적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의지가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요. 주체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만 해요 얘들아. 요게 또 비판하는 요소인 거예요. 즉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시키는 일 뚝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 사람, 이걸 비판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에 비판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안 하고 그냥 부품처럼 기계처럼 일만 하는 거예요. 그걸 까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부속품처럼 일만 하는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예요. 요거. 두 번째는 요거 바로 갈게요. 맨 마지막 문장. 두 번째의 모습이에요. 현대 사회의 모습 중에.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어 사람이. 근데 걔네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일한대. 근데 소통한대 안 한대? 안 한대. 현대인들이 그건 거예요. 같은 뭐 LG 직원이라고 쳐요. 같은 층에서 일하는데 대화 한번 안 해요. 자기 일만 해요. 이걸 까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모습이라고 해야 되냐면 소통하지 않는 모습. 소통 부재예요. 뿔 까는 거예요. 현대인의 모습. 그래서 두 가지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네모칸 쳤죠. 딸기코랑 외눈깔이 있대요. 소통을 안 하니까 별명으로만 부르는 거거든요. 이름은 있겠지만 너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모습도 소통의 부재 모습이에요. 맞나요? 이름 있는데 안 물어보니까. 그치? 근데 지금 처음부터 등장인물도요. 여러분 요거 설명 듣고 쓸게요. 자앙이랑 기임이었다? 그치? 이거 명칭 어떻게 붙인 거라고? 별명이야? 성씨야? 성씨야, 맞아. 얘네는 성씨야. 그 다음에 트럭 운전수는 성씨 별명 직업 중에 뭐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트럭 운전수는 설명 듣고 쓸게요. 얘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딸기코랑 외눈깔은 뭐라고요? 그래요, 별명이요. 딸기코랑 외눈깔은 별명이야. 근데 별명이 어떻게 붙여진 거야? 막 우리 막 옛날에 이제 뭐 초딩들이 별명 붙이듯이 이름 가지고 막 별명 붙이는 애들 있잖아. 그치? 나도 엄청 놀림받았거든. 나 변씨잖아. 성 때문에 아우 막 근데 이름은 또 개명할 수 있는데 성씨는 개명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초딩 때 맨날 야 뭐 변기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변소 막 더러운 거 다요. 막 이렇게 나한테 너무 어린 마음에 상처받았던 그거야. 야,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다. 이렇게 책상과 책상 사이에 어떤 여자애가 막 등치 큰 여자애가 와가지고 변비 비켜 막 이러면서 나 이렇게 막 쉬는 그래서 나 초딩 때 얼마나 상처받았냐고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그래서 내가 변비 막 이러면서. 근데 뭐 별명이 지금 얘처럼 딸기코는 코가 빨개서 딸기코인 거고 외눈깔은 눈깔이 한쪽이 깜빡깜빡 이상해가지고 외눈깔인데 난 그냥 성씨로 무턱대고 변씨라고 지칭을 한 거야. 그래서 얘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외양 가지고 판단한 거거든요. 외양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뭐 이름이나 아니면 뭐 근거가 있거나 말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얘들아 지금 등장인물 자체가 이강백 이 작가가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라고 하면요. 우리 현대인들 그리고 근대인들 사회 사람에서 어이 이래 김씨 이래요. 이름 안 물어보고 소통부재 첫 번째.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 이거 이름 안 쓰는 거를 뭐라고 해요? 무슨 게시판이라고 해요? 이름 안 붙여가지고 하는 거 익명 게시판이래요. 맞아요. 익명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 잘 보세요. 이름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이름을 붙이는 것을 우리는 명명법이라고 해요. 명명법. 다시. 이름 명자에 이름 붙인다 해서 명명법이거든요. 이름을 붙이는 법이 성씨, 직업, 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대사회에서 뭐를 보여준다? 세 글자 땡땡성, 익명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현대사회에 익명성까지 써줄게요. 한쪽에다가 네, 썼으면 뒤에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일단 그래서 자항이 이제 얘 말을 들었어요. 운전수가 뭐 한대요? 편지 못 전해준다 이거예요. 나 편지 이거 주인한테 전해달라고 생각할 텐데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만 만나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장님도 누군지 몰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치? 그래서 편지 못 전해준다 이래요. 근데 얘는 아니요 딸기코 뭐 외눈깔 상관없어요.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저는요 쥐어주면서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 주면서 다음 사람한테 전달하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외눈깔한테 전해주고 뭐 딸기코한테 전해주고 뒤에 쭉쭉쭉쭉 이어서 전달해 주려고 하면 되거든요 라고 하는 대책을 내어요. 근데 이런 말이나 행동 같은 거는 성격을 알려주잖아요. 서술자 없으니까 당연히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주고 그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주는데 어떤 성격이야 얘는? 정직한 거 맞나요? 그리고 성실한 거 맞나요? 그쵸. 그래서 정직, 성실한 성격이다 이란 것을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수가요, 내가 잔해 편지를 외눈깔한테 주면 외눈깔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장들을 따라가서 맨 나중에 주인에게 전달되는 것을 바라는 거지 라고 하면서, 얘는 말하기 방식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거든요. 말하기 방식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 운전수가 확인을 해. 내용을 확인을 했어, 얘가. 상대방의 발언, 상대방 발언, 내용 확인, 세부적인 내용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이 네 바로 그겁니다 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네. 운전수가 그게 또 큰 착각이야.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이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지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자는, 우리가 얘네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중간중간에 수없이 나눠진다는 거야. 상자가, 부속품이. 그래서 주인한테 갈 가능성도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이 대꾸를 하죠.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책임감도 있어요. 책임감 있는 성격이에요. 성격 당연히 말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근데 얘 봐. 봤더니 아니 잘못 만들어지다니, 뭐가 잘못 만들어지는데 도대체 뭘 만드는지도 몰라요. 뭘 전달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뭔데 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현대사회 비판하는 거, 부품처럼 일하죠. 부품처럼 일한. 부속품처럼 사람들이 일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계 마냥. 기계처럼 일하는 거. 그게 뭔데? 몰라. 라는 거지. 그랬더니 다링이 누구 딸이라고? 트럭 운전수 딸이라고 했어. 트럭 운전수의 딸인데, 얘가 멀리서 듣고 있다가 이거 뭐라고? 지문이라고 했어요. 지시문.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신기한 기계죠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기쁘게 해주는 기계라고 얘는 인식을 처음에 해요. 근데 운전수가 다링하게 외칩니다. 뭔 기계라고 했더니 혼동해. 뭔지 몰라. 정확하게 몰라. 큰 소리로 아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라고 하면서, 얘들아 요거니 얘 내용이 완전 달라지지. 대조 대비죠. 그치? 그래서 이 기계와 폭탄을 극단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감도 안 잡힌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부품처럼 일하니까. 그래서 얘는 유익한 기대고 얘는 유해한 기계란 말이야. 유해한 내용물이란 말이지. 그래서 대조 대비를 통해서 얘네들의 내용물을 도대체 못 파악하는구나. 내용물을 짐작도 못한다. 상자 내용물을. 그리고 부품처럼 일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대조 대비 통해서 부품처럼 계속 일해요. 봅시다. 운전수가 얘기해요.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네. 장한테요.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까 잘된 일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마찬가지로 묶어주세요. 계속 얘기하죠.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 없다. 이 사람들도 부품처럼 일한다. 계속 언급해주는 게 이 포인트예요.
볼게요. 장의 평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어요. 여봐, 자네는 배짱이 너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봐봐, 앞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 못하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장의 바자 양쪽 문에 쑤셔 넣고요.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고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할 일인지는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둬.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냥 배짱 편한 거야 라고 설득을 하죠. 거절해요. 편지 찢어버렸다. 얘들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모습이, 현대사회의 모습이 나오냐면 여기 포인트 체크해 주세요. 이 조그마한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대. 창고 속에서 성실하는데 창고 밖에서는 잘못이래요. 여기에 있는 모습 체크해 주시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뭐냐면 안에서 성실하면 바깥에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에서 좋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바깥에서 오히려 잘못이래요. 말이 안 되죠. 마치 긍정적인데 부정적이고 부정적인데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동그라미, 세모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게 역설표현법이에요. 모순이 됐다는 거야. 자, 쉽게 말하면 그거야. 얘들아, 지금 현대사회도요 모순적인 현실이라고 비판 엄청 받거든요. 왜냐면 봐봐, 부자들, 여러분 그 재벌들 걔네 일 열심히 해야 하네. 응, 안 하죠. 금수저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울합니다 막 이러면서 명품백 보여주고. 근데 걔는 가만히 있어 막 돈이 들어와. 그치?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잘 벌어. 뭔가 모순적이고요. 또 일을 열심히 하냐. 막 밤낮 뭐 없이 막 일해요. 근데 돈을 못 벌어. 말이 안 되잖아, 얘들아. 그치? 이게 모순된 역설적인 사회 인식이야. 얘도 그거예요. 성실하게 일했는데 잘못이래. 무슨 현실이라고요? 모순적인 사회 현실이라고요. 알겠지? 역설이에요, 모순은. 그걸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얘의 주장은 뭡니까? 찢어버리면서 얘는 그냥 덮어두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요.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반대를 하는 거죠. 편지 전달 반대하는 거죠. 전달 반대. 봅시다. 계속 쭉 가볼게요. 장이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면서 이렇다면 이 서류는 뭡니까? 누군가 이 서류를 보면요 창자가 잘못된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라고 해요. 서류 체크해 주시고요. 중요해요. 얘는 서류를 보고 지침서야. 얘는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이 자항한테의 서류는 자항한테의 서류는 뭐야? 기준점인 거야. 판단과 사고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운전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뒤에서 좀 볼게요. 얘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뭡니까? 상자가 잘못된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기준점이 될 텐데 라는 거. 상자 몇 개 빠졌네 이게 됐을 텐데. 운전수가 얘기해요. 아니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것은 바보들 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얘는 왜 서류를 불신하는지 볼게. 예시를 든다. 서류를 왜 못 믿는지 보니까 아니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거든. 근데 사망 신고를 그냥 구청에다가 안 했어. 그래서 구청에서는 호적을 떼어보면 엄연히 지금도 서류상으론 아내가 버젓이 살아있는 것으로 나와. 자, 군뱅이 양반 꿈을 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을 옮겨 이래요. 태도가 어떻다고요? 서류를 믿는다 불신한다? 운전수는 불신한다. 왜요? 예시를 들었잖아요. 자신의 아내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었어요.
그래서 설득 방법, 말하기 방식이요. 경험, 사례 써주시고요. 예시 써주고. 그럼 얘네들의 말하기 방식 좀 초점을 맞춰보자. 얘네들의 목적은 뭐예요? 서로를 뭐 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언쟁을 벌이죠? 목적이 뭐니? 계속 왜 대화해? 설득하려고. 맞아. 뭘 설득? 얘는 편지 전달해주세요. 설득하고 얘는 야 됐어 안 할래. 설득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말하기 목적은 둘의 말하기 목적 있잖아요. 설득이에요. 설득이에요. 설득. 주장과 근거를 들면서 계속 설득을 하는 거야. 자, 군뱅이 양반이라고 하네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군뱅이 양반. 누구 별명? 자앙의 별명이죠. 빨리빨리 안 하고 꼼꼼하게 하는 성격이라는 얘기예요. 꼼꼼하고 자세하게, 성실하게 한다는 얘기겠죠. 자앙의 별명이에요. 어서 상자들이 넘겨 이래요. 자앙하고 트럭 운전수, 손수레에 실은 상자들을 창고 밖으로 운반해 나갑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기임은요 일어나서 자신의 담요를 둘둘 말아 얹고요. 그리고 침대맡에 낡은 짐 가방을 꺼내서 물건을 주워 담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랑이 기임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묶어주시고 떠날 준비 써주시고요. 봅시다. 다링이 말합니다. 마침내 결정한 거예요. 그래, 함께 가서 살기로 했어. 누구랑? 다링이랑. 다링이요, 살림살이 도구들이 있는 곳에서 접시랑 그릇이랑 찻잔 가져와가지고 질가방에 다 담으면서 무조건 다 가져가요 이래요. 이 멘트 어때요? 성격 보여주죠. 뭐요? 무조건 다 가져온대. 지금 기임이 혼자 사는 공간 아니고 자앙이랑 같이 사는 공간이거든? 근데 룸메이트인데 다 가져간대잖아. 어떤 성격이야? 욕심스럽고 탐욕적인 성격이죠. 탐욕적. 욕심이 많은 성격인 거죠. 기임이 다링이 담은 것들을 다시 이렇게 꺼내놔. 양심적이야 얘는 그나마. 아니야, 반절만 내 것인데, 반만 내 것인데, 둘이 함께 쓰는 물건은 어쩌려고요? 반절로 나눌 순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계속 욕심적인 성격이 보여주죠. 자앙하고 운선수 손수레에 상자를 싣고 창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배경은 창고예요. 운전수가 얘기를 해요. 우린 트럭에 상자들을 다 옮겼어. 그런데 너희는 짐도 안 싸고 뭘 했지? 짐이라니? 상황 파악을 못해요. 미리 얘기를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기임이. 볼게요. 그렇게 됐어. 나 오늘 이 창고 속을 떠난다고. 정말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앙한테 기임은 설명은 안 했어요. 기임 설명을 안 했습니다. 내용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그랬더니 사과해요. 미안해.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은 서운하대요. 그러니까 얘의 감정 나오죠. 서운하대요. 창고 안을 둘러보면서 과거의 내용 나오거든요.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회상해요. 그리고 몇십 년은 훨씬 더 될 거야. 아마 정이 들은 거지. 그치? 유대관계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정든 거야. 오래 봤어. 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정이 있다는 거야. 유대관계라고 하는 건 서로 소통하고 막 쌩까고 잘 가라 제발 잘 가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정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가볼게. 그래, 우린 철부지 시절부터 이 창고직이었다?
언젠가 너는 나를 고맙게도 보살펴줬지. 고마움을 알아요. 날 의붓어미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이래. 의붓어미는 뭐야? 새엄마, 새엄마. 왜 새엄마라고 했을까? 별명에 붙은 이유는 잔소리 많이 해서.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래요. 이유는. 자항의 별명이 지금 2개 나왔어요. 자항의 별명. 자항은 굉장히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 제2의 성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군뱅이 양반이라고 불렸고 운전수한테, 그치? 그 다음에 방금 얘한테는 뭐야? 의붓엄마라고 놀려, 새엄마라고 놀렸어. 잔소리가 많아서.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지? 했더니 나도 알아. 기임을 껴안아. 제발 가지마. 만류해요. 이 창고도 너도 달라진 거 없잖아? 라고 하면서 만류합니다. 그리고 애정도 느껴져요. 껴안는 거. 애정.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좀만 하고 쉴게요. 집중해 주시고.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은 아니야.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창고 밖으로 나가고. 시간 없어. 나 먼저 트럭에 가 있을 테니까 너희는 어저 진짜 들고 나와. 이러면서 성격 보여주지, 얘들아. 완전 장하고 반대 성격이지. 성격 어때요? 느긋해요? 급해요? 급하죠. 성격 급함 넣으시고. 다링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얘는 완전 욕심이야. 완전 물질주의가 너무 강력해. 뭐라고 하냐면 노제 국제로 막 소리나게 들으면 그만하고 서로 자기 놈들이나 콜라봐요 막 이래요. 성격 급하고요. 물질주의적인 거죠. 자항이에요. 자항의 포옹을 풀면서, 아니 난 내 물건들을 잘 모르겠어. 군뱅아. 자항의 별명이죠. 네가 골라줘 라고 하네요. 군뱅이. 그리고 아니야, 쓸만한 게 있거든, 모두 네가 가져 라고 해서 배려와 애정이 있어요. 그리고 기임의 성격 어떠니, 얘들아? 난 내 물건을 잘 모르겠대. 꼼꼼해요, 덜렁거려요? 덜렁거려요. 맞아요. 꼼꼼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라고 하면서 걱정도 해주네요. 혼자 남겨질 자항을 걱정해줘요. 그랬더니 자항이 뭐라고 하냐면,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라고 해요. 침대 밑에, 왜 이렇게 못하지? 침대 밑에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너의 생일을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네 라고 하네요. 그래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 묶어주시고, 스웨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자항이 김한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자항의 기임에 대한 마음 써주시고, 애정. 그랬더니 기임이 자항한테서 스웨터를 받아서 몸에 이렇게 대봐요. 근사한데? 괜찮은데? 하면서 만족해요. 다링이 침대 밑을 바라보면서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봐봐, 완전 개념 없어요. 이걸 가져야 돼요? 막 이래요. 엄청나게 탐욕스러운 성격. 그 다음에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이기적 성격이지. 기임이 근데 거기에 동의 안 하고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라고 해서 만류하죠. 동의 안 해요. 가져가요 라고 하면서 장은 애정을 베푸는 거니까 배려를 해주려고 가져가요 라고 배려를 해요. 침대 밑에 상자 하나 꺼내고 이건 뭐죠? 아, 북어대가리예요. 그건 가져가서 꼭 필요한 겁니다. 북어대가리라고 나와.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제목이 북어대가리잖아요. 북어대가리는 진짜 뒤에서부터 계속 등장해요. 이제 끝났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때의 북어대가리랑 뒤에 나오는 북어대가리랑 의미를 차이를 물어봐요. 오케이? 여기서는 지금 나타난 게 누가 누구한테 주는 마음이에요? 보니까 장이 똑같이 기임한테 주는 마음이에요. 오케이? 근데 왜 필요하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얘가 우리 기임 있지? 덜렁거리는 얘가 술을 겁나 좋아해. 그래서 술 북어국 있잖아요. 해장국 끓여줄 때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북어대가리는 일단 누가 누구한테 마음이다. 여기 스웨터처럼요. 장이 기임한테 주는 애정이에요. 북어국의 재료니까 이거 가져가라고 했잖아. 첫 번째 북어대가리. 다링이 물어봐요. 북어대가리? 이러면서. 볼게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기임과 열어서 이제 북어대가리를 하나 꺼내서 장한테 이렇게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의문점을 갖다가 얘가 알게 될 거야. 난 너한테 이거밖에 줄 게 없다 하면서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고 하면서 이때의 북어대가리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상자를 열어서. 그렇지. 기임이 장한테 주는 거니까 이땐 또 달라지겠지. B의 북어대가리는 얘는 기임이 장한테 주는 거야. 뭐 아쉬움도 있겠죠. 떠나니까요. 이별 선물인 거지. 그치? 줬더니 이제 하나를 꺼내가지고 장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북어대가리를 받으면서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널 떠올릴게 라고 하면서 빠이빠이 해줘요. 창고 밖에서 트럭에 재촉하는 경운기가 빵빵 울립니다. 다링은 서둘려서 물건을 담요에 담아요. 잠깐만요. 여기 경운기가 울린다 있는 부분이 해설이잖아요 여러분. 요게 특성상 우리 연극에서 소리로 나오겠지. 이펙트로 나오겠지 얘들아. 그치? 음향 효과라고 써주자. 음향 효과. 그게 특성. 다링에 서둘러서 담요를 담습니다. 아버지 트럭 운전수 재촉해요. 상자랑 담요를 들면서 들고 나가요. 짐가방을 들고 장한테 그럼 잘 있어? 마지못해 대답하죠. 잘가 가서 행복해 라고 하면서 이별 장면 나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요. 자 우리 지금 북어대가리를 줬잖아요. 이때 앞부분에서는 이 A, B가 두 가지가 나온다? 서로 주고받고 해 얘들아.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부가적으로 보시면 요거예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왜? 북어국의 재료거든. 알겠죠? 해장국 재료예요. 그것도 포함해서 써주시고. 북어국 재료라는 거.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만 쉬고 할게요. 자, 끝까지 볼게요. 기임과 다링 창고 밖으로 나가고요. 장은 북어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봐요.
그래서 창고 문 앞에 장과 기침의 이제 기임에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지금 북어대가리를 여기에서는 식탁 위에서 바라보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떠올리는 존재다. 북어대가리는 기임을 떠나는 기임을 상기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임이 이 창고의 앞에 상자들은 어쩔 거야? 내가 좀 창고 안에 옮겨주고 갈까 했더니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네요.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듯 기임의 환호성이 와 들립니다. 트럭 운전수와 다링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중요한 건 잠시 후 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리고요. 창고는 조용해집니다. 자, 가볼게요. 요렇게 묶어줍시다, 여러분. 창고 밖은 어때요? 창고 밖. 즐겁다고 시끄러워요. 즐겁다고 하고 환호성 들리고요. 웃음소리 들리고요. 경음기도 울려요. 그래서 우리 창고 밖은 안과 어떻게 된다고요? 대조돼요. 대조되죠. 그래서 창고 밖은 어떻냐라고 얘기를 하면 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용하니까. 그럼 이러한 효과는 왜 할까? 그냥 창고가 조용해집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거나 아니면 창고 밖이 시끄럽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를 대조를 할까? 이유랑 효과가 중요하겠죠. 왜 그럴까요? 봐봐요. 장이 나가자마자 식탁 앞에 쉼없이 주저앉는 데잖아. 뭐의 고독감, 쓸쓸함, 허탈감, 외로움을 보여준다? 장. 알겠지? 창고 안이 더 쓸쓸하는 걸 해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안이 정적임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리 장의 허전함, 공허함을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이때의 북어대가리 의미는 뒤에 이어지는 북어대가리 의미랑 비슷하기 때문에 뒤에서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C라고 지칭했던 북어대가리는 뒤랑 이어집니다. 아무튼 여기 앞에서 중요한 거는요. 북어대가리를 처음에 북어꽃 재료라고 해서 가져가 라고 해놓고 추천을 해놓고 야 그래도 날 두고 이거 두고 내 생각해 라고 해서 서로 주고받잖아. 그치? 그래서 장과 기임에 대한 서로에 대한 애정인 게 북어대가리에서 첫 번째 의미고요. 그 다음에 떠나는 기임을 보고요. 장이 북어대가리를 멍하니 봅니다. 뒤로 이어질 건데 그때 마침 막 시끌벅적하게 막 떠나는 거 너무 즐거워요 라고 해서 막 웃음소리가 가득한데 여기 장은 혼자 남아서 창고가 조용해지면서 더 이제 조용해지고 허전한 공허함이 부각되는 거예요. 마저 읽으면 장이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고 늙고 허약해진 모습입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있는 북어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봐요. 그러니까 누구랑 지금 전체적으로 동일시하냐 라고 하면 자신 같은 거야. 텅 빈 머리 자신 같은 거겠죠. 그치? 요거까지 좀 정리하고 쉴게요. 북어대가리 여기에서 체크해 주시면 얘랑 비슷해요. 얘는 누구랑 동일시? 장, 자신과 동일시.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북어대가리에서 어떤 북어대가리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 북어대가리인지 그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쉬세요. 포켓몬빵 먹어봤어? 로켓단 하나 먹어. 로켓단 빵이 있어? 가는 데마다 없어요. 1학년 서울고 1학년 애들은 거기다 먹어봤던데? 인도에서 다 먹어봤던데? 나도 못 먹어봤어 최근에.
저 먹어보겠어요. 그 친구가 사가지고 온 거 한 개 아, 진짜? 먹어봤는데 기분 싫으면 싫어. 근데 야 거기 이거 뉴스도 떴잖아. 삼립 직원이 그 빼돌렸다며 띠부띠부씨. 그것만 물어가지고 횡령이라고 막 걸렸더만.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홈쇼핑 같은 거지. 그 이게 요즘에 폰에 네이버에 홈쇼핑 하니까 뭐 보다가 포켓몬빵을 하는데 알림 설정해줘가지고 들어갔다? 근데 3분 만에 매진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이게 이 정도인가? 그러면서 아니 나 여유롭게 들어갔는데 막 근데 그 앞에 막 지나간 쇼호스트가 있잖아 홈쇼핑에 막 악플을 먹고 있는 거야 막 이럴 거면 왜 파냐 막 이러면서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사람 잘못 아니잖아. 근데 막 물량을 왜 이렇게 만드냐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나도 살려고 하다가 뭐 쓸쓸하게 돌아왔어. 나는 실제로 고등학교 때 매점에서 먹었거든. 그게 원래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온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먹었을 때는 그냥 그 실이 있었는데, 막 이런 그 철제 필통 같은 데 뒤에 이렇게 붙이고, 아니면 교과서에 약간 다이어리 꾸미기처럼 교과서에 이렇게 붙이고 약간, 그러고 다녔거든. 거긴 그때다 먹었을 때도 지금도 아마 그럴걸? 그 고오스빵이라고 초코빵 있잖아요. 그거를 자주 먹었는데, 먹을 때마다 항상 실망했어. 왜냐면 초코잼이 별로 없고 이게 푸석푸석한 빵밖에 없거든. 그래가지고 맛은 별로 없어 사실. 맛은 별로 없어. 그건 맛있겠더라. 그 불 빠이리 빵인가? 그거 좀 맛있어 보이더라. 먹어봤어? 먹어봤어? 다슬이만 먹어봤네. 어머. 그래서 삼립 직원이 지금 짱 인기 좀 결혼 1순위 아닐까? 거의 인기쟁이 1순위 아닐까?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저 남자 선생님도 막 이렇게 자랑하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유능하다. 저런 것도 구했네. 깜짝 놀랐지.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북어대가리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얘가 처음에 다 떠나고 물끄러미 이제 북어대가리를 이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의 그 북어대가리 제목의 의미죠. 제목의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이어서 마지막 파트 보고 학습활동 정리할게요.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이래요. 나도 너처럼 이래요. 동질감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북어대가리한테 느끼는 감정이 머리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 머리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근거를 살펴봐야 돼. 그 머리가 어떤 머리냐면 텅 빈 머리. 즉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는 어떤 생각이래? 허무하고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래.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첫 번째 특성, 요거는 설명 보고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머리만 남았다는 거는 똑같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라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얘의 특징이 뭐냐면 북어 몸통이 아니라 북어 대가리야. 그러니까 몸통이 있다 없다. 몸뚱아리는 없어요. 그럼 각각 이게 뭘 상징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머리가 없다는 걸, 머리만 남았다라는 건 무슨 머리만 남았다?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만 가득 찬 머리만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한쪽에다가 정리해 줄게요. 이제 머리만 남은 거는요,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 그럼 몸통 없다라는 건 뭘 상징하는지 이게 서술형 되게 잘 나와요. 제목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아니면 요때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런 거 잘 나와요. 볼게요.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보는 거죠. 즉 동질감을 느껴서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말해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이렇게 얘기해. 좀 그냥 영국으로 보면 좀 정신 나간 사람이겠지. 북어대가 이렇게 가져고 막 서로 대화를 해. 그러니까 내면에 성찰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잘 살았는지 시도할 거야. 나는 어둡고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오고 내보내면서 근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그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대요. 예의의 가치관 보여주죠.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대. 그게 지탱해 왔대요. 그치? 그래서 예의의 가치관을 보여줘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사는 거요.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중요한 부분 나와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었어. 가치관은 이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라고 나왔지.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 성실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부분은 뭐 하는 거니? 내 삶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의감을 느낀다. 회의적인 태도다라고 해요. 회의적 태도. 회의감. 써주시고. 즉 내가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으면 내가 이게 잘 살고 있지 않은 거면 내가 여태까지 산 건 뭐지? 라고 해서 회의감을 느껴요. 그래서 성실함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의미가 없구나 라고 느끼죠. 그래서 사이라고 하는 거는 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생각을 해나 보여죠. 그래서 뭔 소용이 있는 거지? 하고 쉬었다가 북어대가리야, 왜 말이 없니? 멀뚱멀뚱 바라볼 뿐 왜 대답이 없어? 하면서 답을 요구하고 찾으려고 해요. 근데 북어대가리를 식탁 위에 딱 놓고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인식이 전환돼. 회의하려고 하다가 회의감 느끼다가 갑자기 인식이 전환되죠. 아니야, 내 의심은 틀린 거야. 인식의 전환 써주시고요. 성찰하려고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성찰하려고 해요, 안 해요? 여기 인식이 전환 부분. 여기 회의를 느끼고 성찰에 시도하려고 했는데 성찰해야 안 해요? 결국? 안 해요. 얘는 성찰 안 한다는 거예요. 즉 세계랑 삶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다시 돌이켜보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을 하잖아요. 내 의심 틀린 거야. 애써 부정해요. 그래서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고 판단해선 안 돼.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랑 대조하면서 혼자 쌓기 시작해요. 계속 다시 뭐예요? 서류를 신뢰하네요. 서류 신뢰를 다시 해요. 하면서 반복적인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얘는 다시 부품처럼 일하는 거예요. 부품처럼 일함. 그래서 무의미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의 정리할게요. 북어대가리의 의미 마저 정리해볼게요. 요거까지 읽었으니까. 머리만 남았다 라고 하는 텅 빈 북어대가리. 그러니까 약간 요렇게 너무 사람처럼 생겼고 요렇게 약간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북어포 같은 거. 얘가 텅 빈 머리만 남았으니까, 뼈다귀만 남았으니까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만 남았고 몸통 자체가 없잖아요. 몸통이 없으면 얘들아, 몸이 없으면 머리만 생각만 막 하고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성찰하려고 막 했는데 그냥 무의미하게도 몸만 이렇게 움직이거나 실천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뭐를? 성찰을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몸이 없다, 몸통이 없다 라고 하는 건 행동력 써줄게요. 실천력이 없다. 상실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그게 중요하죠. 얘를 통해서 뭘 보여줄까 도대체. 자, 여기에서의 상징하는 부분은 인물을 따지자면 얘들아 누구랑 동일시 된다고요? 장이에요? 김이에요? 장이죠. 그치? 장이 자기랑 동일시하는 존재가 얘네들이야. 근데 장은 확대돼서 생각하면 제가 현실 비판한다고 했죠. 이강백 그 작가는. 그래서 그 현실을 비판하는데 누굴 비판하냐면 이렇게 일하는 현대인을 비판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방향성, 행동이나 실천력을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잃은 현대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성찰 안 하고 방향성을 잃은 현대인의 모습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서술형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요약을 하면 여러분 회의감을 이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가치관의 혼란을 느낀 거예요. 얘도. 그치? 가치관 혼란을 느꼈었어? 요거는 일치불일치로 많이 나오니까 가치관 혼란을 느꼈고 회의감을 느꼈다라고 맞게 해주세요. 근데 진정한 성찰은 하진 않았죠. 세계랑 삶을 돌아보는 진정한 성찰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결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성찰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부품처럼 잘못도 안 하고 부품처럼 일하는 거니까 얘는 분업화되는 사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분업화되어 노동하는 사회 적어주시고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나랑 비슷해. 머리가 텅 비었고 허무하고 쓸쓸한 것이 남아있던 이 북어대가리 나랑 처지랑 비슷하네. 그리고 행동하고 실천도 하지 않아. 방향성도 잃어. 방향성을 잃는다는 건 얘들아 목적을 잃는다는 거야. 내가 왜 살지? 뭐 때문에 행복하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북어대가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북어대가리는 결국 장하고 비슷하니까 장을 통해서 현대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모습을. 그래서 진정한 성찰을 하지 않고 분업화된 노동하는 사회라는 건 뭐냐면 너는 만약에 뭐 아이폰을 만든다고 하자. 너는 카메라만 만들어. 너는 대시보드만 만들어. 넌 버튼만 만들어. 이렇게 됐을 때 나는 그냥 무의미하게 버튼만 만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분업화된 노동사회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들아 아까 제가 경운기 빵빵 그게 음향 효과였어요. 맞죠? 얘는 뭐예요? 시각 효과예요. 무대 조명이 서서히 장하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데 꺼진대요. 이것도 그게 특징이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얘는 갈래의 특징 특히 희곡의 특징입니다. 선택지에서 잘 나는 구절은요 시각 효과라고 나옵니다. 혹은 조명 효과를 통해서 극이 끝남을 알려주잖아요. 극의 흐름을 알려준다는 거죠. 암전하고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돼요. 정리했으면 됐고요.
자, 서술형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얘예요. 국어 대가리의 상징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알겠지? 그러면 두 개 떠올라야 돼. 머리가 없고 머리가 텅 비었고 몸통이 없다. 알겠지? 머리가 텅 빈 거는 뭘 쓰면 돼? 허무한 생각, 쓸쓸한 생각 써주시면 되고, 몸통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 상실, 방향성, 실천력이 없다. 그래서 이 모습 자체가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라고 서술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외워주셔야 돼요. 이미지적으로. 다음에 우리 학습 활동으로 가볼게요. 학습 활동 가보면 일단 보기는 이 희곡의 발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본문과 보기를 토대로 자음과 기임의 현 현실을 파악하고 태도를 비교해보잖아. 자, 여기 본문에서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류와 상자를 대조하죠. 걔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판단과 행위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즉 신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서류의 판단과 행위의 기준이자 신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일할 때는 온 정신을 쏟아 성실해. 불평 따위진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되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꼼꼼해. 그랬더니 기임이 뭐라고 하냐면, 김이 난 너처럼 굼뜨게 일하는 건 싫어. 아무렇게나 운반해서 쌓아버리면 간단히 끝날 것을 너는 상자 하나 옮겨놓고 서류 한 번 보고, 아주 상자 2개 옮겨놓고 서류 2번 보아. 난 질렸어. 이래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얘의 가치관, 기임의 가치관 보여주죠? 얘는 대충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성격이 비슷하다, 대조된다. 성격이 대조된다. 그랬더니 가치관 대립이 일어나요. 일하는 태도에서 대조돼요. 자, 이 서류 좀 봐. 3-1014번에서 3- 우리 1082번까지의 상자들은 막 쭉쭉쭉쭉 상자가는 절대 뒤섞이지 않도록 쌓아두라는 거야. 더구나 오늘 작업은 복잡해. 이거부터 여기까지 상자들은 이미 보관 중인 이거부터 이거 사상들과 요거 사이에서 쌓아두라고 했어. 완전 얘는 맹신하죠. 맹신. 서류 맹신이에요. 신뢰, 맹신. 수동적으로 일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 수동적으로. 그래서 정말 속 터져 죽을 일이군. 그러니까 일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요. 태도 대조죠. 성격도 대조지만. 일단 두 인물이 처한 상황 간단하게만 정리합시다. 말로 길게 풀었으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야? 서류를, 상자를 보면서 상자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상자를 오르고 내리는 일을 해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상자를 뭐 하는 일? 일단 분류하고 상하차. 이렇게 해서 메모해 줄게. 내용 아시겠죠? 상자, 분류, 그 다음에 트럭에 상하차도 한다. 오르고 내리는 일이요. 창고에서 살면서 처한 현실 써주시고. 였으면 지우고 여서. 이 희곡에서 운전수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 사회상,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그냥 싣고 왔다가 실어 가는 거라고. 이게 구절에서 기억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상징하는 현대의 모습을 서술하시오 하면 쓸 수 있어야 돼. 뭐가 들어가야 될까? 키워드가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회상이 들어가야 돼. 뭐처럼 일하는 거? 계속 강조했듯이. 부품처럼. 오케이. 부속품처럼 일하는 거.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 써주고. 그리고 또 다른 기억에 남을 만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아까 기계처럼 나눠서 하는 것을 분업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양하게 이제 마인드맵이나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걸 안 하잖아. 그런 걸 안 하는 걸 획이라고 하라. 획일화라고 합니다. 써줄게요, 2개. 획일화. 두 번째는요. 딸기코랑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이야.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 불러. 무슨 성 등장해야 된다고 얘들아? 익명성 등장해줘야 돼. 맞아. 별명으로 부르니까 익명성. 그 다음에 이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름 모른대. 근데 소통이 어떻게 됐다? 있다 없다? 없다. 소통 부재. 현실이죠. 그러면 마지막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 여기 파트가 뭐냐면 트럭 운전수가 자항한테 야 너 이렇게 꼼꼼하게 하다가 그렇게 다 놓친다 곰뱅이 양반 이러면서 비판하고 야 대충대충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뭐가 없어요 여러분?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내게 없어요. 책임감 없습니다. 없이 일하는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이어진 거니까 요게 사회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랑 똑같은 답을 해주시면 연결되면 되고요. 3번 별표 쳐주시고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얘도 주관식, 서술형, 키워드 쓰려면 두 가지.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 뭐를 잃어버렸다. 무슨 성을 잃어버렸다? 무슨 성? 아까 여기서 붉은 글씨로 썼죠. 국어 대가리 의미. 머리가 텅 비었고 그 다음에 뭉텅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성을 잃어버렸다고요? 무슨 성을 잃어버렸다고? 실천, 행동력이 없어? 방향성을 잃어버렸다고. 방향성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에 혼란이 있다고 얘들아? 가치관의 혼란. 오케이. 그래서 국어대가리의 의미 두 가지. 가치관의 혼란 이거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성 살신 이거 두 개 써줘야 돼. 그 다음에 누구의 모습? 계속 나오죠. 현대사회의 모습이라고요. 현대인의 모습. 그래서 주제는 뭐라고요? 이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상승한 획일화된 기계처럼 일하는 산업사회의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주제는. 요거 작품 보고 비교해 볼게요. 보기를 비교해서 주제 형성하는 방식. 우리 숙제 내신 문제집 내줬는데 수능력 문제
많이들 나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좀 많이 틀리거나 좀 많이 남겼어요. 근데 문학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런 문제들 뿐이야 얘들아, 알겠지? 작품에 관련된 거는 다 맞으면 한 4등급 5등급은 확보가 돼. 근데 3등급 2등급 1등급 올라간다면 3등급까지는 일단 서술형하고 이걸 퍼펙트하게 하면 3등급은 완료가 돼. 근데 2등급 1등급 올라가려면 수능형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채워주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지금 희곡 봤잖아. 근데 새로운 엉뚱한 애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봐봐. 윗글과 보기가 맨장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비교하는 문제가. 그러면 얘가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 공부한 애고 얘가 맨 처음에 난생 처음 보는 애야. 그러면 윗글에 대해서 OX를 먼저 따져줘야지 얘들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내가 이걸 처음 보고 얘를 공부했다면 공부한 선택지를 OX를 따져주라고요. 알겠지? 지금도 보기를 볼 거지만 내가 이걸 처음 봤어 시험장에서. 그리고 희곡의 국어 대가리는 알아? 그러면 국어 대가리에 대한 OX만 선택지를 걸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각이 잡히잖아요. 자, 이 희곡과 보기를 비교해 볼게요. 일단 내용 시 분석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대장간의 유혹이라고 하는 김광규의 작품입니다. 봅시다.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요.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막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봐봐. 화자해 볼게요. 화자 나옵니다. 나는 뭐래?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대. 부정이야 긍정이야 얘들아? 부정적. 그러면 위에 있는 대상을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체크를 해보자고. 봐봐. 내가 직접 만들지 않고 특성 나와요. 한꺼번에 싸게 아주 도매가로 막 싸가지고 막 쓰다가 함부로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려. 휙 버려. 일회용품처럼. 플라스틱 물건은 긍정적 부정적? 얘들아? 부정적. 좋습니다. 체크해주세요. 그럼 플라스틱 물건의 속성이잖아요. 자기 손으로 만들지도 않고 한꺼번에 막 써서 마음고 함부로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린다라는 거야. 그것처럼 느껴진데 당연히 지규법이고요. 그렇게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벗어나고 싶다라는 얘기죠. 불만족. 볼게요. 자, 그러면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덜본의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대. 서술어 보자. 찾아가고 싶대요. 얘 앞에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얘들아? 찾아가고 싶대. 털본의 대장간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이렇게 따져줘야 돼. 내가 처음 보는 작품도 이렇게 따져주면 돼 얘들아. 알겠죠? 이거 긍정적이에요. 찾아보고 싶대잖아요. 긍정적이네요. 근데 치대 상황 좀 보세요 여러분. 현대 아파트가 원래 없었나봐요. 근데 걔가 들어섰대잖아요. 그리고 홍은동 사거리에서 이미 털본의 대장간은 없어져. 사라졌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라졌으니까 상실인 거고요. 없어요. 근데 얘는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없어진대. 현대 아파트는 그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맞아. 얘가 들어서면서 얘가 없었으니까 부정적이겠지. 현대 사회를 상징하겠죠. 풀무질, 시우쉐, 모루 옆에다가 다 써놨어요. 근데 뜻, 풀무질, 즉 후 하면서 이제 달구는 거.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막 벼리고 막 두드루 땡땡땡땡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약간 체험 삶의 현장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불구덩이 해가지고 이렇게 불 막 이렇게 벌겋게 해가지고 거의 뭐 인두처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식혀요. 식힌 다음에 여기에서 뚱땅뚱땅뚱땅 망치로 이렇게 두드리는 거. 뚱땅뚱땅뚱땅. 그러니까 얘는 쉽게 설명하면 그거야.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새처럼 막 날 달굴고 막 해가지고 숫돌에 갈아서 시퍼런 무쇠나루로 이렇게 바꾸고 싶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땀 흘리면서 만들고 싶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서술어 보자. 이걸로 바꾸고 싶대. 그러면 시퍼런 무쇠낫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얘들아? 이걸로 바꾸고 싶대. 긍정적이겠죠. 그치? 그래서 긍정적.
그럼 봐봐요. 속성 특성 볼게요. 여러분. 이글거리는 불 속에 나를 달구고 막 별이고 숫돌에 가란데 그럼 편안한 거야? 아니면 희생하고 인내하는 거니? 그냥 인내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고난 겪고 인내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땀 흘리면서 두들겨서 하나씩 만들어낸 뭐요? 꼬부랑 호미가 되어서 가볼게요.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작반 벽에 걸리고 싶대. 자, 걸리고 싶대요. 뭐가 되어서 걸리고 싶다고 여러분? 꼬부랑 홀렁. 오케이, 동그라미. 긍정적이네. 자, 속성 다시 한번 짚고 갑니다, 얘들아. 무쇠 낫 있죠, 낫. 이렇게 호비 같은 거. 낫 같은 경우는 얘들아, 얘는 숫돌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빛으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달구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꼬부랑 호미는 어떻게 만든대요? 땀 흘리면서 하나하나씩 두들려가지고 하나씩 만들어낸대. 알겠지? 얘네들은 계속 꾸준히. 그리고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작간 벽에서 걸리고 싶대요. 그래서 얘는 이런 서술어를 통해서 긍정적이구나. 근데 속성을 따져보니까 얘들아, 얘는 쉽게 만들어, 어렵게 만들어, 얘들아? 어렵게 만들죠. 그치? 플라스틱 어떻대요? 한꺼번에 싸게 사고 제 손으로 안 만들고 막 쓴대요. 어때요? 대조되지. 뭔 얘기인지 알겠니? 눈치챌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플라스틱은 언제 생긴 거야? 현대 산업화 시대 때 생긴 거야. 얘랑 대조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현대사에 까는 거예요, 이 시는. 계속. 플라스틱 물건, 현대 아파트 안 좋아. 대장간에서 낫하고 호미 요거 만드는 거 굉장히 좋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요 같은 경우는 한 땀 한 땀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리잖아요. 플라스틱과 대조되는 거죠. 제작 과정이랑 대조되는 거죠. 써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는 부분. 가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라고 하면서 지금 얘 태도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러워진다 얘들아. 감정이 뭐니? 부끄러움인데 얘 뭐 하는 거야? 돌아보면서 반성하네. 뭐요? 성찰하네요. 반성 하네요. 그리고 직지사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절 이름이에요. 절 이름. 그리고 해우소 같은 경우는요, 절 가시면 해우소라고 하면서 이제 방향을 막 표지판이 이렇게 있을 텐데, 해우소의 원래 뜻은 뭐냐면 근심 해자 풀 우자인데 근심을 풀어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화장실이야. 우리 이게 막 근심이 막 있어. 화장실 가면 근심을 풀어내거든. 그래서 절 같은 데 가면 화장실 이렇게 안 적혀져 있고 해우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무튼 절에 있는 화장실, 변소, 화장실에 있는 아늑한 나락으로, 즉 거기에서 떨어져 내리는 뭐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딘가 걸러오고 싶대. 그러면 이렇게 느껴질 때 어딘가 걸러오고 싶다니까 얘는 긍정적, 부정적? 당연히 부정적이죠. 똥덩이. 어디가 걸려오고 싶다라는 거죠. 두 가지의 대응이 나와요, 여러분. 요거 있죠.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하고요. 나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라고 문장이 나와요. 오케이? 문장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고 형식으로 가볼 텐데요. 내용은 일단 대조 대비를 통해서 시상 전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대조 대비 통해서 시상 전개. 얘들아, 그러면 긍정 부정만 일단 찾아보고 쓰자. 긍정 부정. 긍정 뭐라고? 긍정적인 거. 여기서 털보대 대장간, 무쇠낫, 호미. 알겠지?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애들, 전통적인 애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애들 뭐야? 현대를 상징하는 거. 플라스틱 물건, 현대 아파트. 그리고 얘가 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똥덩이. 오케이? 그래서 정리할게. 대조 대비 시상 전개 어떻게 한다? 부정적인 먼 거 쓸게요. 플라스틱 물건, 현대 아파트. 그 다음에 똥덩이.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자, 굳이 대응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굳이. 얘들아, 현대 아파트랑 대응되는, 대조되는 건 공간은 뭐니? 대장간 좋습니다. 얘랑 대조되는 거는 털보네 대장간이에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물건이나 똥똥이랑 대응되는, 대조되는 것은 뭐냐면 뭐요? 오래 걸리는데,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데 대응되는 거 당연히 무쇠낫, 시퍼런 무쇠낫. 그 다음에 호비. 겠죠? 긍정적인 거. 이게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러면 요게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까는지가 중요하죠. 어떤 사회를 비판한다고요, 여러분? 현대 사회를 비판한다. 형식 정리하고 뒤에 주제 정리할게요. 밑에 쓰는 칸에. 형식은 일단 여러분 연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죠? 줄로 딱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문장 구조가 반복돼요. 찾아가고 싶다, 찾아가고 싶다, 걸리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뭐고 싶다라는 문장 구조, 즉 종결어미가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가 되어, 뭐뭐가 되는, 뭐뭐뭘 때 이런 식으로 되어서 문장 구조가 유사해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이게 대꾸법이지, 여러분. 아, 요것만 더 체크하자. 형식에서. 세 번째는요, 우리 요런 거 좀 볼게요. 홍은동 사거리. 실제 있어요. 실제 공간적인 배경. 직지사, 실제로 있는 절이에요. 그래서 실제 지명이나 공간을 이용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 공간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런 거. 버스, 아니면 무쇠낫, 호미 이런 것들은요 일상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라고 해도 맞아요. 써줄게요. 실제 공간과 또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게 또 형식의 특징이죠. 실제 공간은 당연히 현장감, 생생감, 또
사실감 이런 것들 나타내주는 거고. 자, 얘들아, 공통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현대인 까먹은 거 맞아요. 그쵸? 아까 앞에서 부고대가리는 뭘 서울리라고요? 가치관 논란, 방향성 상실. 알겠지? 여기서는 뭘 깔까, 얘들아? 지금 계속 1회적으로 막 낭비라는 거야. 플라스틱 그냥 막 하고 넘어가고 진지하게 안 하는 거죠. 1회적인 것을 현대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요, 뭐냐면 획일화되고 1회적인 현대인의 모습 비판하는 거죠. 획일화, 아하, 1회적으로. 그래서 또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 자아상실이에요. 자아상실. 자아상실. 그래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찾지 않으려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앙 있잖아요. 걔는 자기 모습을 어떻게 찾으려고 했냐면 일하면서 기계적으로 일하면서 나는 여기서 삶의 의미가 뭔가 있겠지 이러면서 기계적으로 일하면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합니다. 중요한 거 2번 별표. 보기와 비교할 때 이 속의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이네. 이딴 문제 되게 잘 나와요. 뭐냐면 이거는 갈래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갈래. 그치? 이거 보기 보니 갈래가 뭐라고요? 갈래 뭐라고? 우리 보기. 대장간의 유형 뭐라고요? 지금? 시. 그러니까 운문이지. 얘는 희곡이고. 그치? 그럼 얘네 둘의 갈래를 비교해보자.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이래. 자, 형식적인 건 심플하게 생각하면 얘는 운율이 있고 얘는 운율이 없는 거야. 맞지? 근데 이게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은 아니란 말이야.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냐? 뭐 운율이 드러납니다. 이것도 맞지만 정확하게는 얘는 혼자 말해요, 대화예요, 여러분? 시 보니까 혼자 말해요, 대화예요, 보니까 내용 혼자 얘기해요. 얘는요, 인물들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여줘요. 오케이? 정리할게요. 보기 같은 경우는 내적 독백을 한다예요. 혼자. 아, 미안. 독백. 독백. 내적 독백이가 맞아요. 내적 독백을 한다. 혼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희곡 같은 경우는 대사나 뭐 지시문이나 해설을 통해서 드러낸다. 요거 정리하고 쉴 거예요. 좀만 힘내세요. 그래서 이 보기랑 비교할 때 내적 독백이 있고요. 희곡은 대사, 지시문, 해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잘 보세요. 이제 희곡의 목적이 있어요. 자, 시랑 소설을 쓸 땐 얘들아 봐봐. 시랑 소설을 쓸 때 이거를 시를 아주 웹툰으로 만들고 그리고 드라마 아주 채택돼가지고 내가 떡상해야지 이러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시는 그냥 시 쓰면 끝나요. 소설도 마찬가지거든요. 희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글 쓰고 납두면 안 되잖아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야. 시나리오 작가 나 영화 써야지 드라마를 써야지 하면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희곡은 어떻게 한다고요? 목적이 뭐라고? 무대 상연이야. 무대 상연. 그래서 얘는 목적도 써주자. 무대 상연이에요. 무대에서 공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뭐가 있다고요? 운율이 있어요. 얘는요, 실감나게 무대장치, 연출이 있겠죠. 등등등등 있겠죠. 그래서 큰 차이점 형식성의 특징이에요. 알겠지? 서술형 쉽게 나오면 이거 나옵니다. 2번. 이건 객관식에서 잘 나오고요. 서술형이 나올 때 있지만.
자, 주관식에서 서술형에서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고요? 둘이 대장간의 유혹이나 북어대가리 둘 다 뭐요? 자상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드러내는 형식 같은 경우는 운문이냐 아니면 희곡이냐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고요. 하나만 물어보고 마무리하자. 쉬자. 봐봐. 태도를 물어볼게, 얘들아. 일단 일치불일치로 자항은 진정한 성찰을 하니 안 하니? 얘들아, 자항은 안 하죠. 북어대가리의 자항은 성찰 안 해요. 얘 성찰해요, 안 해요? 태도. 성찰, 봐봐요. 성찰해요? 어디서 해요? 부끄러워진대. 여기. 알겠지? 태도가 달라. 현대인 까는 건데 이 화자는 자기 스스로 뭐예요? 부끄러워진다고 성찰을 해요. 그래서 반성을 한단 말이야. 근데 뭐요? 북어대가리 같은 경우는 자아상실에서 정체성 못 찾고 끝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형식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쉬세요.